네, 마지막으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뭐 QQ 플랫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설명은 다 나와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폴드 체인지가 높으면서 의미가 있게 변한 것들 이게 약간 볼케이노 플랫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폴드 체인지도 크면서 그 P밸류도 낮은 것들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레이와 비교를 한 것이고 결국은 두 개의 그룹 샘플에서 서로 다르게 변한 유전자가 몇 개냐 이걸 찾는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코카시안 시퀀싱 한 거랑 이제 에이지안을 시퀀싱 한 거랑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찾는데 이게 사실 방법이 보여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해석할 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들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 디퍼런셜이 익스프레스 됐던 결과들이. 그러면은 그 여러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전자들을 찾는 그런 방법들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퀀싱을 한 다음에 저기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전자들은 정말로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렇지 이제 논문을 발표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플랫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게 한 가지 이제 그 플랫을 하는 여기 데이터 프레젠테이션 혹은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은 아예 디자인부터 달라야 되고 이건 반복 실험이 아니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조건에서 예를 들면 시간을 여러 가지 다른 시간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프레젠트를 하느냐 이쪽은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샘플이에요. 혹은 서로 다른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유전자가 되는 거죠.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매트리스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매트리스를 가지고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던 툴들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고 그 다음 거는 클러스터, Hierarchical Clustering 메소드고 그 다음 거는 이제 K-mean Clustering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로 머신러닝으로 서포팅 벡터 머신 이렇게 네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가장 쉽고 많이 쓰이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전자가 하나다. 근데 마우스 6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쉽겠죠. 이거는 이렇게 플랫을 하고 나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분석한 유전자가 두 개다. 그러면은 이제 XY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플랫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 1, 2, 3은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4, 5, 6은 좀 더 또 다른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룹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트랜스크립토믹스는 유전자 한두 개를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개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수천 개를 조사를 한 거 가지고 이런 그룹핑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볼 텐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단 유전자 두 개를 가지고 이 그룹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이 변화를 가장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축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X 유전자 1, 유전자 2가 있지만 유전자 1이 이제 좀 극명하게 보여주죠. 유전자 2보다는 유전자 2를 볼 때는 이 두 개가 완전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유전자 1을 보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축이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축을 그으면은 사실 두 개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 그룹과 요 그룹과. 그래서 요렇게 다시 축을 긋는 것을 이제 요 축을 사실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두 개의 그룹을 차이가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랑 달라진 거는 아까는 이렇게 나타냈지만 아비추럴이 이제 0점을 다시 잡은 겁니다. 다시 잡고 가장 두 개를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하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1을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90도가 되는 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1에 해당될 때 얘의 그룹, 그러니까 마우스 1은 이제 숫자를 어사인을 다시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 축에 대해서 어사인을 다시 할 수 있을 테고, 또 프린시플 컴포넌트 2에 대해서 또 값을 어사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X축, 이걸 Y축으로 해서 다시 로테이션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나면은 이 마우스들의 포지션이 여기 다시 놓이게 될 테고, 그러면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1이 이 차이를 83% 정도 설명할 수 있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2가 17%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이제 플러스를 하는 것이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고요. 제가 두 개의 유전자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자의 사실 이거는 매트리스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것들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도 펑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그냥 요 펑션을 치면은 바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가 뜨는데, 아이겐 벡터가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거고, 아이겐 밸류가 요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금방 이렇게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라도 아니면 수천 개라도 상관이 없어요. 프린시플 아이겐 밸류를 구해내면 바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1과 2, 3, 4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션이 나오는 거고,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아이겐 벡터 1, 2를 가지고 이제 다시 플러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n 디멘전이라서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마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n 디멘전에서 새로운 컴포넌트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해당되는 거죠. 여러 개가 해당되는 새로운 벡터에 의해서 새로운 축을 하나 그린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축을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축을 그린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레프리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축이 뭔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축이 뭔가, 이것들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 데이터들이 다시 플러시 되면서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고, 이제 이거는 주로 2D 플랫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3D 플랫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프린시플 컴포넌트 3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레프리젠테이션을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PCA는 사실
이런 트랜스크립터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하면은 그룹핑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있는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제 이 두 개를 합친 거고, 합칠 때 이제 주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것들을 0으로 만들고 합치죠.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고, 어널리시스 툴은 똑같은데 이제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 트리트먼트 하는 것이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주로 이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샘플들을 주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패턴 레코그니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 레코그니션 방법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어떤 거냐면은 이게 유전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유전자고 이게 샘플이라고 그랬어요. 이 샘플을 유전자를 놓고 가장 두 개의 익스프레션 변화가 비슷한 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번 유전자 1과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가지고 2번에 놓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요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들을 합쳐나가고, 그 합친 거를 가지고 에버리지를 내요. 그래서 클러스터 1에 대한 것을 놓고 다시 다른 유전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또 유사도가 높은 것을 또 합치고, 그래서 클러스터 2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빨간 거는 이제 익스프레션이 올라간 거, 초록색은 익스프레션이 내려간 거를 표시를 한 거고요. 아까 그 매트리스, 숫자로 된 그 행렬을 그냥 색깔로 표시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클러스터링 그 알고리즘을 돌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묶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을 근처에 놓는 그런 그룹핑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두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슷하다는 거의 정의가 뭘까? 그 비슷하다는 거의 정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DNA 마이크로레이, 제가 이제 박사 때 그걸로 졸업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피어슨 코에피션트로 많이 계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에러에 대한 노이즈에 대한 이 센시티비티가 너무 커서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유클리디안 절대적인 값, 차이에 대한 절대적인 값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유클리디안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궁금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게 좀 안 맞을 때는 뭐 맨하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두 개를 그룹핑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유전자면은 숫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룹핑할 때 쉬워요. 유전자끼리 이렇게 패턴이 비슷한 시뮬러리티를 따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어떤 그룹과 다른 그룹을 그룹핑할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또 그룹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항상 클러스터를 짓고 나면 그거에 대한 에버리지 값을 구해가지고 그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값으로 놓고 다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버리지 링크인데, 뭐 이렇게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그룹을 계산할 때 가장 가까운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먼 거를 가지고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수도 있어요. 다 각각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두 가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유사도를 찾아가지고 유사한 것들을 근처에 놓는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하는 것이 또 다른 그룹핑의 방법입니다.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고 가장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클러스터링 방법이고,
세 번째 클러스터링 방법은 이제 K-민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K개의 랜덤 벡터를 이제 띄운 다음에 거기에 비슷한 애들을 이제 묶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DNA 마이크로웨이브 샘플이 아까 열 몇 개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룹핑을 하고 싶은데 몇 개로 그룹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개는 당연히 뭐 할 필요가 없고 두 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랜덤 비슷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룹핑을 하면서 그 랜덤하게 띄운 벡터를 조금씩 중심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로 그룹핑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세 개로 한번 그룹핑을 해보고 네 개로 그룹핑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가면서 그룹핑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예를 들면 20개의 샘플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20개의 그룹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에러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20개 각각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벡터들이 다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이제 줄어들 텐데 에러가 줄어드는데 이제 클러스터 숫자가 늘어날수록 에러가 줄어들 텐데 그것이 이제 에러가 많은 거에서부터 이제 줄어들 때 이런 꺾이는 점이 가장 이 의미 있는 그룹의 숫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것이 K-민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셀프 오가나이징 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의 그룹핑을 방법을 가지고 패턴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이 워낙 뜨고 있으니까 그 머신러닝을 여기에다가 많이 적용시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것이 서포팅 벡터 머신이라는 건데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해요. 저도 몇 번 써봤지만 정확한 개념을 몰랐는데 이번에 유튜브를 보면서 좀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을 줬을 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걸 치료하는 약을 줬을 때 약을 이렇게 낮은 농도로 줬을 때는 의미가 없었고 요 정도 농도를 줬을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더 높은 농도로 줬더니 역시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어떤 그룹핑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 디멘셔널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룹핑을 할 때 안 될 때 이거를 디멘전을 더 높은 디멘전으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 곱하기 2라는 이런 y축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의 제곱을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것이 이런 식의 플랫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라인을 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이니까 알고 있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만큼이 같은 그룹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를 학습을 시킬 때 아주 간단하게 그룹이 이렇게 나눠진다. 나눠지면은 굉장히 쉽겠죠. 학습시키기가. 그 다음에 어떤 익스프레션을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벡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룹 B에 속하는 거니까 이게 그룹 A고 그룹 B라면은 이런 익스프레션을 가진다. 그러면 그룹 B고 이런 익스프레션을 가진다. 그럼 그룹 A죠.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그룹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룹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쪽에 떨어졌을 때 이게 이 그룹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하여금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디멘전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거를 기계가 가상의 원 디멘전을 더 만들면서 찾아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서포팅 벡터 머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공간에다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구별을 한다는 것이 이제 서포팅 벡터 머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의 테크닉은 서포팅 벡터 머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별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 뭐 랜덤 포레스트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익스프레션 레벨 패턴을 가지고 그룹핑을 하는 방법이 이제 머신러닝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유용하냐? 이게 옛날에 그 이제 DNA 마이크로리가 뜨게 된 그런 페이퍼인데 두 개의 뭐 이제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인데 두 개의 병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눈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병이었던 거죠. 근데 의사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어떤 환자들은 굉장히 이게 서바이벌 레이트인데 어떤 환자들은 이 병에 걸리면은 빨리 죽고 어떤 환자들은 그래도 10년 이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사실은 굉장히 서로 다른 두 개의 병인 것 같다. 그런데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샘플을 거의 뭐 그 수백 명, 수십 명의 샘플을 DNA, 이제 RNA 그 익스프레션을 본 거예요. 트랜스크립트를 본 거죠. 그랬더니 두 개로 이렇게 확실히 구별이 됐고 하나의 유전자로는 이게 구별이 안 되지만 이때는 이제 그냥 단순히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썼는데 하나의 유전자로는 이걸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패턴을 보면은 두 개의 그룹으로 우리가 러프하게 나눌 수가 있었고 이렇게 나눴더니 하나의 그룹은 이렇게 빨리 죽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 다른 그룹은 천천히 죽는 현상을 보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의 패턴을 잘 구별을 하면 우리가 눈으로 구별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런 패턴 레코그니션을 발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